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구미의 한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유통하려던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스며든 마약 범죄. 이범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 모셔서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뉴스였습니다.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해서 유통하려다가 3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마약이 이렇게 일반인이 제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건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마약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불법적으로 하는 그 일반인도 많이 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마약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이제 사익을 취하려는 그런 집단들과 결부해서 많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약학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화학 지식이 특별히 없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약을 만들려면 이제 원료 물질이라든지 또 반응이 이루어져서 이제 원하는 마약으로 이동되는 화학적 그 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요즘에 은밀하게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다 보면 초보자도 그런 것을 답습함으로써 한번 그것을 만들어 보려는 하나의 충동 혹은 그걸 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룹들이 늘어나다 보면 그것에 마약을 만들려는 그런 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필요성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근데 기사를 보다 보면 뭐 필로폰 1kg이 33억 원어치다 뭐 이런 기사를 좀 접하게 되는데 이 가격 같은 거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은 시장에서 이제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필로폰의 메스암페타민인데 그것의 효과를 보려면 대체적으로 30mg이 투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한 10만 원 정도로 이제 대충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1kg을 이제 30mg으로 해서 가격을 환산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 33억 원 정도 규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 그 사건도 이웃 주민들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집이나 옥상에서 환풍기를 틀어놓고 마약을 이렇게 만드는 홈 재배 이런 것들을 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단속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마약의 제조는 국가의 강한 단속에 의해서 사실 없어졌는데 어떤 범죄적으로 대량 생산이라든지 그것은 80년대 초에 거의 집중 단속을 통해서 우리 국가는 제조보다는 이제 소비성 국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일반인들의 불특정 다수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검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좀 마약 소비 이런 것들이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엔 어떤 식으로 좀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제 마약은 원래부터 코로나 이전에도 은밀하고 비대면적인 접근을 통해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었거든요. 하긴요. 그때도 그런데 코로나이면은 좀 줄을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를 해서 작년에 18,050명까지 사상률의 최고의 숫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해외 반출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약 사범이 이제 그렇게 18,050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그 우편이라든지 혹은 SNS라든지 이런 거 언컨택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범들이 많이 급증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마약을 생각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좀 구하기는 어렵고 영화에서 보듯이 뭐 재벌이라든지 뭐 특정 사람들에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비되는 그런 거를 생각이 됐는데 요즘엔 좀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마약을 검거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제 무직이라든지 회사원이라든지 주부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은 그것을 계속 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어떤 중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속 그 재범률도 높고 어떤 범죄적 양상이 다른 그 사법 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젊은 세대가 마약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마약은 연령이라든지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최근에 마약의 어떤 정보와 유통이 SNS라든지 어떤 은밀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접근성이 높은 20대, 30대가 대체적으로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50% 차지예요? 올해 이제 경찰청 조사하면 전반기에 한 33% 그래도 매우 높은 편이고 네. 또 10대에도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해야 될 나이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에 이런 사범이 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치료라든지 재활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낮은 이유가 어찌 보면 좀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좀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와 있나요? 실제적으로 이제 검찰이나 이제 특히 경찰이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이제 다크웹이라든지 이제 그 SNS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어떤 불특정 다수의 그런 조직들이 많고 그런 인터넷망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단속에 한계가 있지만 그럴 때 쓰는 은어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예를 들어서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도 뭐 메스라든지 얼음, 뭐 아이스, 뭐 이런 은어들이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차단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마약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더라도 근데 또 손을 대는 게 일반적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너무 치유하기 힘든 병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국가에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마약은 대체적으로 이제 단속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이라는 특성상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단속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약이 한번 중독이 되면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비용으로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치료 재활을 하고 그리고 또 예방 교육을 통해서 마약 사범이 양성되지 않도록 국가는 그 노력을 같이 하면서 또 단속도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범진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 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